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고요. 그 우리가 첫 주부터 달려가지고 따로 보강을 이렇게 심각하게 몇 주치를 하지는 않겠고요. 몇 가지 TDC 예제하고 함께 조금 예전에 했던 그 작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도 해야 되고 해서 뭐 이것저것 사례들 몇 가지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뭐 이렇게 크게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것들 좀 정리해서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초청 강연 왔을 때 했던 자료들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뭔가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하는 지능형 로봇들, 우리 과가 지능 로봇 공학과, 조만간 이제 이름도 그 앞에 AI가 하나 붙겠지만, AI가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AI가 강조가 돼서 AI가 많이 쓰이는 거는 인식기 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지능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잘 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항상 뭔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맨 처음에 인식이 잘 돼야 되죠. 사람도 인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인식이 돼야 그 다음 단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딥러닝이나 RNN 계열들이 최근에 인텔리전트 로봇 쪽에 또는 AI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거는 그 현상 자체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각종 물론 이제 그 구글 서칭하는 기법이라든가 카메라 이런 데는 많이 붙겠습니다만 여전히 이것들은 인식단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 다음 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AI라는 용어들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딥러닝 기반의 인식 수단들이 해당하겠고요. 물론 이제 겐 같은 어프로치들 때문에 되게 뭔가 생성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로봇 분야는 최근에 되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잘 되면 로봇도 잘 될 것 같지만 두 개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AI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식단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로봇 쪽까지 지금 오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리고 로봇 쪽에 활용하는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다시 새로운 트렌드가 인식단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금 주춤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로봇 쪽 관련된 게 다시 앞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이런 거창한 걸 제가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전에 했던 사례들 토대로 해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그래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처음부터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고서 가겠습니다. 아미 서 교수님이죠. 옛날에 이게 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청소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재밌는 사례로 얘기 드리면 센터 개소식 할 때 각종 로봇들이 이렇게 쭉 출연을 했었는데 아미가 들어오다가 팔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옛날 키스트 때 1998년, 9년 요때쯤에 했었고요. 2000년까지.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여기 합류를 했는데 센터는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는 이제 저 때는 거의 과제가 끝났고 그래서 이 유압으로 움직이는 로봇인데 이때 파워가 좀 많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휴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군하고 좀 다르게 오른쪽에 있는 로봇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팬맨,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팬맨이라든가 휴보도 그랜드 챌린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좀 사이즈 업했던 버전 그리고 쉐프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쉐프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트렌드가 그림으로 보셔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기에서 토크를 어떻게 높이고 있으며 3차원 오브젝트는 어떻게 인식하며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퍼포먼스들, 컴퓨터 속도는 얼마만큼 증가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쪽 경향들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론을 썼을 뿐이고요. 이 두 가지 얘네 두 가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갖습니다. 이게 2014년, 13년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2012, 13년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2008년도 부터 로보틱스 쪽에 어떤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했었고요. 미안해. 그 다음에 이 쉐프트가 나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일대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팬맨도 뭐 데모가 그럴듯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쉐프트가 그랜드 챌린지 대회에서 나왔을 때 거의 압권이었죠. 이 순행식 파워를 쓰고 있는 순행하고 있고 모터를 3000V까지 올리는 이 기법을 적용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터에서 토크를 많이 뽑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쉐프트를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유도 이 녀석은 한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있는 로봇들이 동작하도록 모델링을 해서 걸음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도록 그리고 옆에서 툭 치면 잡아주거나 간신히 제어로 이런 것들을 잡았다면 이 쉐프트부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예제들이 잘 된 것만 찍었다. 물론 이제 데모니까 잘 된 것만 찍죠. 근데 예전 고전적인 기법들을 가지고 100번은 찍으면은 80번, 90번은 실패한다 치면 이때부터는 100번을 찍으면은 두세 번밖에 실패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워버렸고요. 자, 이제 얘는 사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야 되고 이러한 옛날 스타일의 로봇과 최근에 나오는 로봇 스타일의 급격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스토캐스틱 기법들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방법들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 모델링 기반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모델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이 모델들이 전부 다 스토캐스틱한 환경들, 확률 기반의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로봇들 많은 부분들, 여기 얘까지 포함해서 1등을 했지만 사실 약간의 애도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폄하되고 있지만 잘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 있는 로봇들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링을 했고요. 모델 기반의 워킹들, 그 다음에 모델 기반의 동작을 하기 때문에 평면에서만 잘 그나마 대충 걸어가는 스타일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녀석들부터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소재에서도 제어를 무언가 또는 학습화 기법들을 사용해서 스토캐스틱한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가 2007년, 8년, 6년, 빠르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로보틱스는 과거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을 버리고 스토캐스틱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5년 전부터 딥러닝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이 스토캐스틱 분야는 로봇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쪽에서도 지금 스토캐스틱 쪽을 요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물 저는 본 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 녀석들이 14년, 13년에 스토캐스틱 환경들에서 동작하는 로봇들의 사실상 굉장히 대외적으로 유명한 로봇들 계열들도 다 보시면은 유명한 로봇이 있고 안 그런 로봇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쉐프트, 곧바로 그 다음 해에 구글에서 이 회사를 샀다가 다시 팔아버렸는데 좀 안타깝죠. 보스턴 다이너믹스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시는 로봇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모델링 기반 기법이라 사실상 다 뒤에서 네트워크 장난하는 이런 문제이고 얘들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들을 꽤 잘하는 그런 성능을 갖습니다. 자, 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이슈가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과목들 4학년 1학기까지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게 3학년 2학기 로봇 러닝 시간일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셨던 랜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중에 또 다른 거는 유명한
이제 강화학습법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이런 돈을 막 무대기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레벨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라인 트레이서고요. 라인 트레이서, 나 이거 만들 줄 알아. 만들 줄 알아요. 심지어는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이게 벌써 5년 전입니다만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때 라인 트레이서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잘 돌아가요.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안 짜도 됩니다. 튜닝해서 하는 것들인데 라인 트레이서 되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고쳐되죠. 그런데 이 라인 트레이서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여기 주모, 포롤로 예제이고요. 센서를 뭐 2개 또는 3개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광 센서가 쏴주고 튕겨 나오는 빛의 양을 가지고 까만색 흡수가 적외선 흡수가 잘 되겠고 이쪽은 덜 되겠죠. 이런 간단한 거 가지고 가운데로 잘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야겠어. 이쪽에 있어야겠어. 라인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쉬운 걸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어떤 양들이 있을 텐데 그 양을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딱 쳐놓고 문터 값을 놓고 가운데가 까만색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동작해 보시면 이 라인 트레이서가 움직이는 것이 되게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게 되면 실제로 까만색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센서가 뭐 나빠서 나는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없고 정확하게 왼쪽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이 까만색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문터 값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문터 값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쉬운 문제인가? 저는 이 라인 트레이서가 절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을 쏘고 반사되는 양이 적고 여기는 뭐 많다고 하겠습니다. 좀 뒤집어서 여기는 적고 여기는 지금 요 올라가는 것들이 센서에서 디텍트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되게 적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두운 밤에 했을 때하고 낮에 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더 까만색이 있어서 큰데 밤에는 되게 적지만 낮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 쓰는 분들 항상 하는 건 여기에다가 뭔가 수축 튜브 같은 거 껴서 최대한 땅에 근접해서 외부 광들,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 이 햇빛 켜져 있는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광량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 더 커야 까만색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 보이지만 밤일 때는 조금 더 크고 낮일 때는 얼마만큼 더 커질지 우리 잘 몰라요. 이거 그러면 다 실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굉장히 반짝반짝한 대리석 바닥입니다. 이런 데서 하시게 되면 거의 반사되는 광들이 다 풀로 세츄레이션 돼서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문터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문터 값을 쓴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필터링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까만 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거의 대부분 버리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ADC 써서 0에서 255, 0에서 255, 0에서 255 그러면 3개의 아날로그 값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디지타이즈, 디스크리트하게 폴스, 트루, 폴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어프로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모델을 잘못하게 되면 제대로 동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뭔가 변화를 줘서 여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좁아질 수도 있겠잖아요. 이 양이 적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 빛도 적어질 겁니다.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기가 트루, 여긴 폴스라고
이렇게 입후문으로 잘라버리는 순간 이 문제들은 레졸루션이 되게 낮은, 해상도가 낮아서 1, 2, 3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각도 변화도 그냥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냥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되게 심플화하게 간단하게 바꿔버림에 따라서 성능도 되게 간결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스타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쪽이 까만색이 있으면 내가 이쪽으로 움직여야겠다, 뭐 이쪽 저쪽 방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입후문 하나로 그리고 또는 스레시홀드로 결정을 함에 따라서 기능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스토캐스틱 문제들의 필요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완벽하게 까만색이라서 여기는 100% tru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겠죠. 좀 작은 거. 여기에 광량 자체도 흔들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단한 라인 트레이서 문제조차도 어려서부터 되게 입후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잘못 써서 로봇 쪽에서 최악의 경우들이 다 입후문에서 생깁니다. 입후문이 유일하게 잘 동작하는 로봇은, 로봇 쪽에서 유리한 것은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밖에 없을 거예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모델로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사인 펑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는 그걸 만족만 하면 자동적으로 컨티뉴어스 도메인 안에서 수렴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 거고요.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눴을 때 컨티뉴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라인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게 이 자료에서 제가 질문으로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라인 트레이서는 동작을 해보면 성능이 그지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도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고정적으로 옛날부터 해오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뭔가 배우면서 그걸 억지로 로봇에 적용을 하다 보니 원래 로봇은 자연계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월드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들은 전부 다 모든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센싱 정보도 연속적이고 디스크리트하게 좌표 1.0, 2.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입후문으로 적당히 영역 줘서 0.7보다 작으면 왼쪽, 0.3보다 크면 오른쪽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입후문을 쓰면서부터 로봇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 쪽 계열들에서 특히 또 뭐 학습화 기법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자연계들은 전부 다 연속 공간이기 때문에 연속 공간 안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람 얼굴이 디텍트 되면 뭐 인사를 하겠다. 이게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들인 겁니다. 뒤에서도 제가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졸업을 하던 로봇을 계속해서 건드리게 된다면 로봇은 절대로 딱 떨어지는 정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값들을 갖고 있고, 센서의 경우에도 연속적이고요. 센서는 ambiguity, 여러 가지 노이즈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들, uncertainty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앞서서 바깥에 ambient light들, 밤이냐 낮이냐, 바닥에 반사광,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센서가 필요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관측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볼 수 있지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외선 광을 밑에다 쏘는 순간 우리는 앰비언트 라이트에다 플러스 적외선 광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거를 적외선만 보고 싶어 하는데, 적외선은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가 부정확해서 나는 이 문제를 못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센서는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품문으로 커트해서 그냥 나는 이거다. 그런 어프로치. 인식 쪽에서도 그런 간결한 방법들을 가끔 씁니다만 그 방법들조차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는 무조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직을 내가 완벽하게 짤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씨 누가 옆에서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참을까? 아니면 반격할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트루 폴스로 돼서 두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한쪽은 반쯤 이쪽을 걸치고 반은 또 이쪽을 걸치면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특정한 방법,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 룰 기반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제 얼굴이 없다가 갑자기 카메라에 제 얼굴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식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탁 나타나면 인식률이 높으니까 인사를 해야지. 과연 그럴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딴 데 보고 있는데 인사해야 되나요? 이런 성향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센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뭘 한다는 if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리액션들을 취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센싱이 되기 때문에 센싱 정보가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사람이 나타났음. 그러면 인사. 이렇게 쉽게 로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직을 만들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지능형 로봇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if문으로 열리 막는다. 예전에 그 감정 관련된 거 할 때 그 후배가 해놓은 코드를 제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걸 될 때까지 if문으로 막았더니 if문으로 되어 있는 한 펑션이 3000줄까지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코드들은 물론 땜빵을 열심히 땜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if문으로 여러 가지 계속 불확실한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제가 나오는 걸 전부 다 if문으로 막게 되면 로봇이 그런 대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if문이 10개만 들어가도요 조건이 2의 10승이죠. 1024개가 되는 겁니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 반응하는 것들을 if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학습화 기법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센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로직, 그리고 마지막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그러면 정확한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인코더를 써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들은 그래도 인코더가 되게 정확한 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산업 현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날씨에 따라서 또는 뭔가 시설 자체가 고온인 시설들, 뭐 사출 성형 뭐 이런 거 하는데 가보시면 주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절들에 있는 그리스가 다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코더는 디지털이니까 각도가 정확하지만 각도가 정확할 뿐이지 어제하고 오늘 아침은 날씨가 추워서 그 다음에 오늘 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럼 액추에이터 움직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후화되면 윤활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노후화되면서 성능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도 앰비구이티가 있고 센서에도 앰비구이티가 있고 로직은 불확실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로봇을 움직여야 되는 환경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센서도 새로 사고 액추에이터도 새로 사면 되게 잘 동작하는데 이게 로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밤새도록 해서 다 만들고서 오늘 아침에 시연을 딱 하는데 어제는 밤이었고 오늘은 낮이잖아요. 센싱 정도가 달라져 있고요. 어젯밤에 열심히 움직여서 모터가 윤활이 깨졌죠. 윤활이 좀 덜 되기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 돌려봤더니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일명 데모의 법칙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데모장에 가면은 블루투스 너무 많아서 통신 장애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에서의 하나의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 쪽 연구를 한다거나 로봇 쪽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이미 15년 전부터 하드웨어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급격하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연구들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뭔가 만들어보고 동작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요새는 기계과에서 로봇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자, 전산 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죠. 전자도 요새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계과, 전자과,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전산과는 아직까지도 SI 쪽 한다거나 DB,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이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보시면은 기계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설계, 머신 디자인, 제어 파트. 왜냐하면은 전자과도 제어를 곧잘 합니다만 전자과는 기본적으로 다이내믹스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영역은 확실히 기계과가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학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뭔가 스캐너 쪽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산과 기계 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뭐 전자하면 되게 여긴 뻔한 얘기입니다만 프로세서들이 있고 센서 처리하고 센서 필터에 대한 이론들, 데이터 어큐지션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에는 기계 쪽에서 이런 걸 담당했다가 로봇이 이런 프로세서의 발전 그리고 필터링, 센서 이런 쪽 때문에 전자과 쪽에서 많이 하다가 두 개의 연구 분야가 거의 믹스돼서 로봇 쪽 진행하다가 컴퓨터 쪽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는 프로그래밍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프로그래밍 잘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래밍 하면서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 중에 전산과는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고요. 전산과 쪽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은 뻔한 수준이죠. 또 거기는 워낙에 DB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스토캐스틱 분야들을 되게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전자 쪽에서는 고전적인 여태까지 해오던 모델링 기반 기법들에 집중을 했다면 전산 쪽에서 이산 수학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스토캐스틱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일부가 전산의 일부가 스토캐스틱 시어리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이쪽에서 많이 장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뭐 전산에서 게임의 예인데 이거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센서는 어떤 앰비규리티가 있는가?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모든 센서는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센서 정보가 불완전하다 또는 센서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리커그니션에서 인식기를 써서 얘를 잡아야겠다. 못 잡습니다. 얘들은 원래부터가 확률적으로 되다 안 되다 하는 거고요. 사람 얼굴 인식하는데 100% 나오지 않죠. 딥러닝 써도 마찬가지예요. 99.9가 나올 뿐이지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가 불완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속도계를 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센서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로직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예제들은 지금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 몇 가지를 재미삼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 영상이 없나? 레스토랑 로봇을 만들려고 해서 2006년도에 최초 용어도 한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썼었고, 뭐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열심히 동영상을 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뭐 지금 있는 키오스크 로봇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단하게 만든 UI들이고 사람 되게 무섭죠. 저를 따라오세요. 로봇 자동으로 동작해서 움직이면 뭐 위에 카메라로 얼굴 인식도 하고 저 뒤에 와 젊다. 저 뒤에 제가 있네요. 로봇이 쫓아가면서 저 이때 이제 풀 자동화하긴 했는데 카운터 쪽으로 레스토랑에 사람이 들어오면 인식해서 카운터 쪽에서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적절한 테이블로 위치 옮겨주는 뭐 이런 기능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보시면요, 이때 슬램을 쓸까 아니면 상업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유도 방식을 쓸까 해서 전자유도를 쓴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라인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 십자가로 인식을 해서 방향전환 여기서 하게 만드는 것도 했고요. 라인 트래킹을 저도 이때 전자유도 방식으로 해봤는데 라인 트래킹 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P 컨트롤 토대로 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코너 인식해서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인 트레이서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니라 센서를 되게 많이 달아서 이 부분들을 센서 기반으로 각도들을 판단한 다음에 쫓아가게 하던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전히 각도에 대한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매니저지만 되게 불완전했고요. 이 당시는 뭐 2006년도라 음성인식 거의 안 되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장애물 판단해서 멈출지 말지 표현하는 거고, 좀 보면 뭐 얼굴 찡그려 가면서 뭐 놀래기도 하고 이런 표정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06, 7년도에 많이 하던 이런 연구들이었고, 지금 여기 이제 앞부분에 사람 판단해서 레이저 스캐너 가지고 멈출지 말지 결정하고, 밑에 있는 이 초록색 표현되는 것들은 현재 바닥에서 체크되고 있는 라인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옛날에 했었어요. 한 달, 1년 동안 거의 죽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능 로봇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떤 종류의 센서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센서가 중요할까? 하나의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럼 사람이 나타나는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인식하는 무언가의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인사를 하고 나서 서비스를 터치스크린에서 클릭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서비스가 뭐냐, 질문을 할 거냐, 화장실을 찾을 거냐, 아니면 나를 가이드 테이블로 안내해 달라고 할 건가, 뭐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룰 1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의 재밌는 사례라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룰 2는 뭐냐면, 로봇이 뭐 이렇게 혼자서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경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아이고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룰 2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데모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딱 카메라 앞에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터치 스크린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 기능 만들었더니 잘 돼요. 다음 두 번째 기능, 로봇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이 있으니까 로봇이 저를 보면서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비켜주는 기능. 뭐 쉬워요. 만들기 쉬워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믹스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말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데모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분이 오셨을 때 데모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로봇 앞에 가서 이렇게 섰습니다. 딱 섰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터치를 하셔서 원하는 태스크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그래?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서 클릭을 하려는 순간 이 로봇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로봇이 인식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원하시는 기능을 앞쪽으로 다가오셔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뒤로 비켜놔 주세요. 또 비켜나고, 이 짓을 5번인가 하는 걸 보다가 죄송합니다 하고서 데모를 멈췄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이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룰 2개가 서로 충돌하는 룰들인데 각각은 만들기가 쉬워요. 각각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사람 검출해가지고 사람 나타나면 와서 클릭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또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지나가야 되니까 뒤로 좀 비켜주세요. 이걸 이프문 같은 스타일로는 내가 동작을 하지 않을 때는 전자의 룰을 따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두 번째 룰을 따지겠다 라고 하면 얼핏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죠. 로봇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 여기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면 제가 가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하면서 다시 두 번째 룰이 시작이 되고 로봇은 멈춰 있기 때문에 현재 룰 1이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로봇이 이게 움직일 때만 룰 2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로봇이 비켜달라고 하면서 멈춰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에서는 룰 1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 들어가는 if문으로 카운터 이그젠플이라 부르는데 서로가 서로끼리 컴플렉션 되는 충돌되는 예제들을 피해간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해 보이는 키오스크 로봇이고 기능이 별하게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 넣으면 넣을수록 서로 충돌 현상이 벌어집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컨셉 하나 제가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인사를 한다는 행위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로봇의 입장에서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로봇이 인사를 하는 아주 간단한 태스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문이 있잖아요. 문에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문 바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문을 살짝 빼꼼 하고 이렇게 여기는 어디인가 하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로봇이 인사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창문 바깥에 사람이 나타나면 문 바깥에 문이 유리문이라서 이렇게 문 아직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로봇이 사람 얼굴 판단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나요? 문도 열지도 않았는데. 다음 마지막은 문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돈 지불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안녕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스하시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검출됐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매장 안에 들어왔다라는 정보하고 같은 것인가라는 처음부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니까 내가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이고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식단을 잘못 쓰는 문제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를 한다는 것이지 얼굴이 검출이 되면 인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출이 되는 걸 연구하는 많은 사례도 있고 오픈CV의 예제도 있고 핫피처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문을 열고 이 사람이 이 매장에 들어왔는지를 검출하는 인식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단순한 인식기는 바깥에 사람이 있어도 얼굴 인식이 되고요. 문을 빼꼼히 열고 이렇게 쳐다봐도 얼굴 인식이 되고 나가려고 해도 얼굴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매장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생각할 때 인식기를 갖다 대충 붙여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거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바깥에 사람이 있는 건 제거해야 되고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 이 행위 전체를 다 인식을 해야 안녕하세요. 처음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잠깐 나갔다 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들어오면 뭔가 잊으신 기능이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한 인식기들만을 가지고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음성과 비전, 또는 스캐너, 터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용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굴 인식하는 거, 음성 인식하는 거, 동작, 제스처 인식하는 거, 이 세 개의 각각의 확률이 기능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0.9 나오고요, 0.8 굉장히 우수하죠. 0.8 나온다 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가지고 뭔가 조합을 하게 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0.9, 0.8, 0.8이 독립적인 모달리티이다 보니 얘네들의 확률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9 곱하기 0.8하면 0.7 나오죠. 0.7하고 0.8 곱하니까 0.5 나오죠. 확률이 더 떨어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다시 발생을 하고요. 다음은 또 다른 이 모달리티의 특징에 의한 것들을 얘기를 드리면, 음성인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되는 것이고 얼굴, 시각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타이밍들이 서로 달라집니다. 제스처는 또 뭔가 동작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벤트가 시간으로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얘는 한 템포 느리고 얘는 빠르고 얘는 예를 들어서 빠르다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순서들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음성은 이렇게 되는데 얼굴은 나중에 가서 발화되고 제스처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근데 말이야 아이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성은 시작을 먼저 했고 얘는 얼굴 변화가 나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만 이걸 인식기단에서 합치려고 하면 대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2013년도에 했던 되게 별거 아닌 학회 놀러 가려고 정말로 했었는데 재밌는 수단 중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HRI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했을 때 휴먼과 로봇이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로봇이 있는데 내가 얼르기도 하고 제스처도 있고 음성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랙션이 될 텐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각종 센서들이 정확하게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이 너무 시끄럽네요. 문을 닫아봤지만 여전히 시끄럽네요. 그냥 해야겠습니다. 사람하고 로봇끼리 인터랙션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꾸로 이게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라 일부러 자동차를 타겟으로 했고요.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를 사람이 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로봇이 인식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과 로봇은 자동차라고 하는 중간 매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봇이 알 수가 있겠죠. 얘네 두 개가 서로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자동차를 모니터링하면 로봇은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중간 매개체로서 자동차라는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본 겁니다. 사람이 자동차하고 할 수 있는 거 핸들 조작하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밟고 클러치 밟고 이거밖에 안 되죠. 재밌다 이거. 아솔레이션, 브레이크, 클러치, ABC라고 표현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로봇이 직접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간 매체를 껴서 하는 이게 되게 재밌어 보여서 옛날에 이런 짓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로봇 일명 DAS, 다스라고 불리고요. 다스는 이명박 때문에 유명한 회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만 여기 다스를 하나의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로봇이 알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중간에 이 운전하고 있는 성향들을 피처 뽑고 HMM 현대 상선 아닙니다. 현대 머린 뭐더라? 이렇게 해서 HMM이라고 해서 선전도 나오는데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 불리는 시계열 속에서 시퀀스 안에서 인식을 하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들을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운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패턴들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 성향이 어떤 것 같다. 음성인식 할 때 많이 쓰던 HMM 써서 운전 패턴 뽑고 그다음에 제스처들 태블릿 쪽에서 표현해가면서 여기 다양한 표현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이 태블릿이 로봇처럼 동작을 하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런 예제입니다. 예전에 이제 자동차 게임을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로봇이고요. 운전하죠. 여기 이제 가상 게임 공간이 되겠고요. 뭐라고 하는지 잘 시끄러워서 안 들리네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코너 속도가 빨라요.
실제 로봇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운전할 때 운전자한테 뭔가 도움 주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여기 운전하는 사람은 실제 그 프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박사과정 끝나고 아직도 그 드라이버 실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죠. 이 양반 얘 차를 제가 몇 번 타봤는데 인생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저런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의 움직임을 따라서 차선을 변경하는지 앞에 블럭이 나와서 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과속하는지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과속은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속은 속도가 올라가면 잡아내는 거고 지금 코너링 같은 것도 코너 잘 나오고 있고 뉴트럴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직진 주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인 체인지 차선 변경하는 것들도 몇 개 사례들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업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게임 공간 이거 만드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제 PC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 시켜가지고 열심히 건물들 보기 좋게 박았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이렇게 가고 2차년도에는 조금 더 멋지그리하게 만들었고 실제 동영상이 지금 있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실제 로봇 쪽에서 테스트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프 바닥에 쿵덕 방지턱들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방지턱에서는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실제 차가지고 핸들에다 인코더 박아서 했던 그런 예입니다. 속도 체크하고 여기는 지역정보 토대로 해서 여기는 사람 많은 데니까 운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코너 디텍트 돼서 코너 쪽에서 좀 조심하세요. 뭐 이런 멘트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뭐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인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건 솔직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뻔한 테크들이고요. 중요한 컨셉은 사람이 무슨 운전하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사람하고 로봇 두 개 사이에서 직접 아는 게 아니라 로봇이 자동차라고 하는 매개체를 토대로 인식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난폭 운전을 한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찾아내는, 그러니까 다른 매개체를 쓴다는 게 이 연구에서 제일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로직,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 센서 쪽에 앰비구이티가 있기 때문에 센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로봇이 다이렉트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매개체로 자동차를 쓰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직 쪽으로 넘어가서 로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직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별게 없어요. 스토캐스틱하게 로직을 설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학습화 기법들을 쓰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짧게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자율주행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터링 해서 슬램 쪽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디터미니스틱한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 회피를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뭐 점프 1번으로 살짝 지금 이제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가라. 그런데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앞으로 가라.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다음으로 와서 왼쪽으로 돌아라. 이거 뭐 좌수법이죠. 가다 장애물 만나면 왼쪽. 그 다음에는 다시 2번으로 가서 장애물이 없으면 점프해서 앞으로 쭉 가라.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 다음 학기에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사각형 방안에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 좌수법만 쓰게 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경로들이 비틀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왼쪽으로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고 또 부딪히고 계속 돌려보면 이 녀석은 빙빙빙빙빙 점점점 엉뚱한 영역을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표가 이렇게 돼서 벽을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가서 왼쪽으로 턴하는 게 불량하니까 또 왼쪽으로 턴하는 게 불량하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
엉뚱한 지점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예제는 아마 다음 학기에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한 방법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룸바가 쓰고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갖다가 썼고요. 이 왼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그 문을 닫은 국내 청소기 업체 중견기업이었는데 순식간에 망했죠. 그래서 얘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턴을 하는 걸 디터미니스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턴을 한 줄 알고 지금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여기서 90도 회전을 했는데 여기 가서 부딪히고, 심지어 공에도 부딪히고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90도 턴을 잘못해서 또 받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45도씩 지금 턴을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껴버렸죠. 그래서 또 벽 따라가다 부딪혀서 턴해버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잘 안 됐죠. 여기가 이제 룸바인데 얘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선형 궤적을 쓰고 있고, 이 나선형 궤적을 돌다가 부딪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턴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아주 그 룸바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점인데요. 턴을 한 번에 90도를 돌지 않고 삐딱하게 돌면서 전후 좌우 여기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기가 막히게 잘 쫓아가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90도를 완벽하게 돌 수가 없고, 90도를 완벽하게 돌았다 하더라도 벽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택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을까? 거꾸로 역공학으로 처리해서 양쪽 바퀴들의 확률 분포 형태로 처리해서 실제로 월 팔로잉까지 제가 테스트 해보는 사례들이 되겠고요. 이때만 해도 결과가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 포함해서 스토캐스틱하게 처음부터 벽을 따라가도록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뭔가 만들기에 집중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프로그램 짜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실제로 만드는 건 대충 만들어 놓고 로직은 전부 다 시뮬레이션해서 얘의 경우에는 좀 쿵탁쿵탁 하는 게 되게 심할 겁니다. 얘는 조건이 전자의 조건을 쓴 거라 자꾸 벽에 가서 부딪히고 있죠. 오른쪽 거 보시면은 이 스토캐스틱 조건들을 두 가지 스타일로 다르게 적용을 해서 얘의 경우에는 벽을 좀 더 부드럽게 붙어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리눅스 형태로 실제 로봇에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서 얘의 경우에 그대로 30분 만에 튜닝 끝나고 그대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부드럽게 턴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요새 로봇 쪽에서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지금 벽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최종 데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둔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처음부터 똑바로 못 가고 삐뚤어졌죠. 그리고서 벽을 튕기듯이 룸바가 쓰고 있는 전략을 유사하게 이런 의미를 썼구나 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 부분 센서 구간 때문에 피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룸바도 그렇습니다. 얘들의 경우 통통통 범프하여 가면서 이제 오른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파고 따라 돌아갈 거고요. 이거는 이 전 예제구나. 직진해서 공간을 미스하는 사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요. 실제 이 시뮬레이션을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로봇에다가 옮겨서 그대로 코드 카피해서 튜닝한 다음에 30분 만에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프 아까 보시는 것처럼 90도 턴을 할 때 짧게 룸바가 쓰고 있는 전략이 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들을 했었고요. 또 벽에 부딪히면 콩콩콩,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여기를 따라 도는 기능 추가해 놓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 이제 장애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삼성 청소기가 장애물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 녀석을 밀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아까
보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계속 돌려보시면은 뒤에하고 앞하고가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만 패턴들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왜 이게 되는가? 이게 if문으로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전략 자체가 액션 자체가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짤 때 우리의 전략,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토캐스틱하게 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전 많은 예제들은 모델링 기반 전략들을 많이 썼는데 학습화가 아니라면 아예 문제를 처음부터 스토캐스틱하게 보고 전략도 스토캐스틱하게 짜야지만 이런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되는 거를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이제 중간중간 개입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바퀴는 발로 막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밀렸죠.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패턴이 됐죠. 공간이 좁아졌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패턴도 여기서 좀 바뀌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게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는가라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if문 갖고 해갖고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내가 확률적으로 잘 빠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액추에이터 쪽에 앰비구이티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DMP를 쓰고 있는 스테판 칼리난이죠. 이 DMP로 몇 번, 한 10번 정도 해주면은 그대로 밥 떠주는 로봇 만드는 것들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서 GMR을 쓰는 GMR이죠. 가우시안 믹스처 리그레션 모델 쓰는 한때 유명한 기법이고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스페셜 강좌도 몇 번 했었는데 재밌는 양반이더라고요. 문어 연구하던 거는 이제 때려친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다이렉트 펄러시 서칭 이안 피터의 탁구 치는 로봇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계열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강화학 수법들은 그냥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근데 실제 공간은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강화학 수법을 쓰게 되면 실제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기법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다이나믹 무브먼트 프리미티브라 불리는 DMP가 되겠습니다. DMP 요새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DMP는 포인트 어트랙터하고 리밋 사이클 이런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걸 테스트를 많이 했었던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말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모션 시뮬레이터 만드는 장면이고요. 총 7자리 도구 시뮬레이터 가지고 얘 움직임들이 되게 주기적인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탈 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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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따그닥 따그닥 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이나믹 패턴을 뽑으려고 노력들을 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치가 크랭크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로 말의 움직임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크랭크 기반, 가변 크랭크 형태로 되어 있고 얘들은 실제 말 타는 궤적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팔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의 관절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탈 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고 얘네들을 조금 더 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법들 써서 궤적들 표현하는 연구들을 좀 했었었죠. 여기도 제가 나오네요. 오른쪽에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부드러운 모션들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거 버릴 거면은 제가 갖다 쓸래요 했는데 해체해서 고물상에다 팔았더라고요. 모터만 남겨놓고 되게 어이없는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위상들 변화시켜가면서 위에서 되게 자유로운 모션들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재미삼아서 여기는 세 가지 얘기. 앞서서 지금 총 드린 얘기들은
센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 로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전략 필요하고, 액션 파트들도 뭔가 부드러운 모션들로 계속해서 바꿔내야 됩니다. 모션들도 전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액션 하면은 디터미니스틱한 액션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 액션이 값이 달라지는, 우리가 앞으로 가라고 해도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하는 확률이 포함된 걸 팔러시라고 부르는데, 팔러시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좀 몇 가지 재밌는 사례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청소기 가지고 하던 여러 가지 예제들 있는데, 동영상 동작 안 하나? 제가 한때 약 빨고 뭔가 발표장을 개그의 향연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한번 했던 게 이 청소기를 개처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강아지 되게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개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개는 좀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한테 먹이 주는 거를 태블릿을 써서 하겠다. 청소기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뼈다귀 있고 햄버거 있고 물고기 뼈가 있죠. 이거를 휙 하고 던져주면,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들이고요. 클릭하면 이제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거를 개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휙 던지면 이 앞에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그걸 먹고는 지금 좋다 나쁘다 감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생선가시를 휙 던져주면 걔가 막 싫어하면서 깽 하는 소리를 내고 있죠. 뼈다귀 던져주면 되게 좋아하는 가상적인 소리를 내는, 이게 진짜 개 소리를 쓰면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합성된 소리들을 조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 던져줬더니 개가 물어 뜯느라고 막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보시면 사례들이 좀 나올 텐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뼈다귀를 던져줬죠? 저 녀석이 이제 좀 좋아하고 있어요. 아우 배불러, 지금 배부른 상태구나. 이런 어이없어 보이는 개그스러운 과제를 한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뼈다귀 던져줄게요. 저 생선가시 휙. 아이고. 받아먹는 거 같지 않아요? 막 신경질 부리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실제로 막 받아먹는 것 같은 연출을 그렇게 잘 했던. 그래서 이런 어이없어 보이는 기능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하이어러키컬 강화학습법인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희 집 애 때문에 청소기뿐만 아니라 뭔가 게임을, 이 상호작용은 게임이기 때문에 꼬마 애들도 이렇게 휴대폰 게임을 즐겨야 할 정도로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대상으로 잡았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젓가락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젓가락 게임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미국에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게임을 한국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제가 물어본 사람한테 7, 8명 되는데 한 명도 이런 게임을 자기네 나라는 못 봤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젓가락 게임이고, 저희 집 애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거 하는 로봇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래 이거 재밌는 것 같다 해서, 룰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터치하면은 이쪽에 개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는 머지 기능이 있죠. 머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개로 나누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생각보다 그 머신러닝 측면에서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지 앤 스플릿,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젓가락 게임에서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순환 구조들, 무한 루프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얘를 머신러닝적으로 처리했는데 구조적으로 루프가 계속해서 똑같은 케이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고, 얘네들을 여기 강화학습법에 쓰이고 있는 기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기 립모션 같이 써서 손가락 개수 판단하고 데모 만들어서 옛날에 오프로스 대회 나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 했는데, 제가 1등 했는데, 그때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젓가락 게임 실제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보시면 뭐 썰렁합니다. 뭐 로봇이라고 하는 건 가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바깥에 손가락이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긴 했었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번잡해서 제가 빼놨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게임 진행을 시작을 할 거고요. 손가락 한 개씩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립모션이 그 체크를 하고 실제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립모션으로 제 손가락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게임을 해가지고 되게 힘들게 찍었는데, 아이고, 이 영상 말고 딴 게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없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하면 이건가? 영상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말 타는 것 때문에 일종의 힘을 모았다가, 이너시아 회전관성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탕 튀기는 이런 액추에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동적인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회전관성이 파란색이라서 얘가 모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주기를 딱 맞추면 빨간색이 탁 튀어나간다거나, 얘가 빵 하고 튀어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액추에이터도 좀 했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터 많이 써서 하는 이 치타, 얘들 모터 4000V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모터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죠. 전부 다 여기 3D 프린터로 만든 거고요. 여기 이 영화에 꽂혀가지고 제가 퍼시픽 밀면서 멋진 장면이 나오죠. 네?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어퍼컷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멋있는 장면이죠. 도대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어떻게 순간적인 가속, 지금 순간적인 가속을, 토크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여기 로켓 펀치도 쏩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위상차 이용을 해서 헤드 드럼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 실험 장치가 지금 실험실 방에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속도로 돌 때는 빨간색이 정 가운데 있겠죠. 근데 얘의 경우에 또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녀석하고 안에 있는 것이 주기가 달라지면 뻥 하고 치겠죠. 그러면 그 현상을 이용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거의 멈춰 있게도 할 수 있고 갑자기 빵 하고 치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이런 것들 했었고, 이 자료는 정말로 좀 요새는 창피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위상차이를 이용해서 뻥 하고 칠 수 있는 구조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하고 테두리가 똑같은 속도로 올 때 가만히 있다가 뻥 하고 튀는데, 옛날에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정말로 대외적으로 워크숍에 가서 한번 얘기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는데, 로봇을 만드는데 이런 유형의 관절들을 만들어서 드래곤볼에서처럼 우웅 하고 힘을 모은 다음에 갑자기 팍 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뭐 재밌는 것들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봇 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경향들이 좀 몇 가지 제가 재밌는 사례들로
마지막 학기 보강 겸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 뒤에 가면은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사실 맨 앞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만드셔도 되겠고요. 오늘 이 자료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센서도 불확실하고 액추에이터 출력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 출력들도 무언가 부드러운 커브들로 DMP를 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파워 있게 나가야 되는, 그리고 파워가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제어를 하더라도 무언가 임펄스 같은 것들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펄스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땅바닥을 걸을 때마다 땅바닥에서 임펄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도 확률 모델 필요하고 센서 쪽에도 확률 모델 필요하고, 입력과 출력이 전부 다 불확실한 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도 확률적인 또는 스토캐스틱 방법론을 잘 활용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적용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많이 익숙하고, 그리고 적당히 이품을 써서 뭔가 되는 것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하는데 되게 익숙합니다만, 그건 정말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는 제품화도 불가능하겠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입력도 미끄럽고 출력도 미끄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토캐스틱 관점으로 문제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성향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또는 저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으로 이품은 땜빵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무언가 입출력이 불확실할 때 거기서도 자꾸 입품문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입출력이 불확실한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로직들을 설계하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여태까지 하고 생각을 바꿔서 불확실한 입출력에서 내가 어떤 로직으로 출력을 내보내야 되고 입력을 어떻게 받아서 출력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가는 약간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스토캐스틱 관련된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 슬램 쪽 수업도 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시고, 최근의 트렌드들, 최근도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한 15년 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턴 프로젝트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똑같이 했고 동적인 로봇들 가지고 동적 환경에서 지난번 배우셨던 자코비안 인버스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트레젝토리 플래닝 하에서 컨트롤까지 완성해서 이렇게 네모 그리는 거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재작년이었나? 이 친구가 아주 잘 해갖고 왔고요. 동영상 캡처된 건데 이 쿠카로봇 시뮬레이터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티전 스페이스 컨트롤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를 패스 플래닝 및 트레젝토리 플래닝 및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네모를 그린다거나 또 동그라미를 명확하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가 결과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맨날 네모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는 동그라미가 잘 안 보여서 제대로 그리는지 아닌지 몰라서 이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